자, 민주주의의 발전, 역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현재 민주주의를 시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치체제로 선택하고 있는 이 시대에 살고 있는데요. 모든 나라는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나라는 민주정치를 정치체제로 민주주의를 채택해서 쓰고 있는데요. 자, 예전에는요, 여러분, 국가의 주인을요, 왕이나 귀족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일반 시민들은 국가의 주인이 아니다 해서 정치에서 배제했었죠. 즉 민주주의가 아니죠. 우리 전에 민주주의에 대해서 배웠죠. 민주주의란 것은 뭐다? 국민 대다수를 주인으로 보는 정치 형태를 우리 민주주의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자, 그런데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런데 현재 우리 시민 모두가 국민이 모두 나라의 주인이다라는 생각하고 정치를 해나가고 있죠. 국민이 나라 일을 결정하는 정치 형태를 선택하고 있단 말이죠. 자, 그러면 왜 예전에는 왕이나 귀족이 국가의 주인이었고 시민들은 국가의 주인으로 인정받지 못했는데 어떻게 우리가 국가의 주인으로 인정받고 민주주의라는 정치체제를 할 수 있게 됐는지 그 역사에 대해서 알아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 전에 먼저 우리 시대 구분을 먼저 할 필요가 있어요.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집중을 잘 해보세요. 자, 우리 현재는요, 시대를 네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옛날, 아주 먼 옛날 고대, 그리고 나서 고대 이후에 약간의 혼란기가 조금 지난 중세, 그리고 되게 개혁적인 여러 가지 사람들이 똑똑하게 된 근대, 발전하게 된 지금 현대의 모습으로 발전하게 되는 그 계기가 됐던 근대, 그리고 지금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현대, 이렇게 네 가지로 시대 구분을 하는데요, 여러분. 자, 그 각각 시대마다 특징들이 있었어요. 자, 고대의 특징은 뭐였냐면 인간들을 중심으로 굉장히 그 나라마다의 다양성, 그리고 그 나라 안에서의 사람마다의 다양성을 중시하던 고대라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근데 고대 시대를 지나서 중세 시대가 오면요, 이때는 이 다양성이 없어져요. 그래서 암흑의 시대라고도 불리는데요. 이때의 최고는 신과 왕이야. 신 또는 왕이 최고인 거죠. 자, 그럼 중세 때는 여러분 생각했을 때 왕에 의해서, 그리고 오로지 신만, 다양성이란 건 없어. 그럼 이때 민주주의가 있었을까? 민주주의가 이때는 없었던 거죠. 그래서 중세 때는 민주주의가 없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시대 구분, 근대. 자, 중세의 이런 신에 의해서, 왕에 의해서만 이뤄졌던 이 시대가 너무나 잘못됐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사람은 인간인데, 인간을 무시하고 왕에 의해서만, 신에 의해서만 하는 이건 잘못됐다라고 하면서, 자, 옛날의 고대로 돌아가자. 이 말도 안 되는 중세를 벗어나서 인간 중심이고 다양성을 추구했던 고대의 그 우리 인간의 삶을 찾아보자 하고 돌아갔던 그런 움직임이었던 르네상스가 나오고요. 또 거기에다가 왜 정치를 왕이 해야 되는데, 귀족들이 해야 되는데, 우리도 사람으로서 존중받아야 돼. 그리고 우리가 사람으로서 존중받음으로써 인해서 받기 위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고 우리의 권리를 찾을 필요가 있어라고 하는 계몽주의가 들어오게 되죠. 자,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우리 인간은 왕에 의해서 조종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시민들은 조종받는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 자유의지를 가져.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왕의 명령에 따라서, 귀족들에 따라서 얘네들이 다 정치 권력을 갖는, 이건 말도 안 돼. 우리의 권리를 찾자 하는 시민혁명이 나타나는 이때를 우리 근대라고 부릅니다. 그럼 근대 때 우리가 이루고 있는 민주주의가 많은 발전을 했겠죠. 그리고 우리의 현대 시대는 근대에 있었던, 자, 이때 시민혁명으로서 우리가 민주주의를 발전하고 이룩했다고 하지만 그 안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그거에 대한 반성과 성찰을 하는 이 시기를 현대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다시 정리하면 여러분, 민주주의가 있었던 시대는 고대, 모든 나라는 아니었지만 일부, 그 다음에 중세는 아예 없었고, 근대 때 발전해가고, 그 다음에 현대 때
완성시켜가는 이 민주주의의 발전에 대해서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고대 민주주의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대 아테네의 민주정치부터 보겠습니다. 여러분, 고대 시대에는 모든 나라는 아니지만 일부 나라에서 민주정치가 있었는데요. 사실 일부라기보다는 거의 유일해요. 자, 고대 아테네에서 민주정치가 있었는데요. 아까 우리가 민주정치, 전에 민주정치 배울 때 민주주의란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라고 보고 행해지는, 국민이 모든 걸 결정하는 정치 형태를 우리 민주주의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러한 민주주의가 일어난 민주정치를 했던 게 바로 고대 아테네였었는데요. 자, 고대 아테네의 민주정치의 특징은요. 첫 번째, 직접 민주주의예요. 자, 직접 민주주의란 건 뭐냐? 자, 우리 민주주의에는요. 직접 민주주의와 간접 민주주의가 있어요. 직접 민주주의란 건 뭐냐면 내가 직접 모든 일을 결정하는 거야. 즉,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랑 무역을 하는데 수출과 수입에 대해 관세를 내지 않기로 하고 싶어.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내가 직접 투표를 하는 거죠. 즉, 모든 국민이 투표를 해서 결정하는 형태를 직접 민주주의라고 해요. 그럼 간접 민주주의는 뭐냐? 민주정치는 뭐냐? 너무 사람들의 삶이 복잡하고 다양해서 이거를 매번 나라 일을 모든 사람의 투표로 결정하기는 힘들어.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너무 많이 들어. 그래서 내 의견을 대신할 수 있는 사람 대표자를 뽑아서 이 대표자에 의해서 결정되게 하는 걸 간접 민주정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간접 민주정치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게 봤을 때 다시 고대 아테네는 직접 민주주의를 시행했다. 즉, 어떤 나라의 일을 결정할 때마다 모든 시민이 투표를 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직접 민주주의가 첫 번째 고대 아테네 민주정치의 특징입니다. 두 번째, 그래서요, 국가의 주요 정책을요, 사람들이 민회라는 곳에서 모여서 결정했어요. 직접 민주주의를 했는데, 그 민주주의를 시행하는 방법은 민회에서 결정을 했다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 특징 첫 번째였습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를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런데요, 이 모든 시민이요, 같이 참여를 해도요, 나라에서 공무원처럼 나라 일을 도맡아야 할 사람들은 필요해요. 자, 그래서요, 이러한 공무원들을 우리가 뽑을 필요가 있었는데, 특히 공무원 중에서도 여러 가지 중요한 직책, 즉 공직, 되게 높은 공무원들, 이런 것을 할 필요가 있었는데요. 자, 우리는 어떻죠? 우리는 열심히 공부해서 승진해서 간다면, 자, 고대 아테네는 어땠느냐? 모든 시민이요, 돌아가면서 했어요. 또는 모든 시민들이 제비뽑기를 해서 뽑히는 사람이 이걸 했다는 거지. 즉, 투표를 한 게 아니라 어떻게 했다? 제비뽑기로, 너가 뽑았네? 그럼 네가 이번에 올해 이래? 또는 자, 이번에 내가 했으니까 다음에는 너야. 그 다음에는 너야. 돌아가면서 하는. 자, 그래서 모든 시민이 추첨, 제비뽑기, 윤번, 순번대로 돌아가면서 공직에 참여해서 정치에 참여할 수 있게 하였다라는 게 고대 아테네의 민주정치 특징이에요. 자, 그런데 이 고대 아테네 민주정치에는 한계가 있어요. 어떤 한계가 있느냐? 바로 제한된 민주정치라는 거죠. 아무래도 현대 민주정치보다는 고대, 옛날이니까 무조건 한계가 있었어요. 어떤 한계였느냐? 제한되었어요. 그럼 뭐가 제한되었느냐? 자, 시민들에게는 모두 정치에 참여할 수 있게 했지만 그 시민을 제한을 했습니다. 그래서 노예나 여성, 외국인은 시민으로 쳐주질 않았어. 누구에게만 시민으로 쳐줬느냐? 성인 남자만. 그래서 성인 남자만 국가 정치에 참여할 수 있게 했다는 거죠. 모든 시민이 참여는 했지만 시민의 제한을 뒀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고대 아테네의 제한된 민주정치를 한번 봤어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시대 구분에 따라 고대 다음엔 뭐였죠? 중세였죠. 그런데 중세는 아까도 말했듯이 신, 그리고 왕 또는 귀족에 의해서 정치가 이루어졌어. 즉, 시민들이 정치에 참여할 길이 없었어요. 그래서 중세에는 민주정치가 없었기 때문에 바로 근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대의 민주정치 볼게요. 자, 중세 때 왕과
왕과 귀족에 의해서 정치가 이루어지다 보니까요. 우리나라의 국가의 모든 권력이 누구한테 다 몰아져 있었을까? 권력, 부, 명예 이런 것들이 다 왕이나 귀족한테 쏠려 있었어. 그럼 당연히 무게추로 봤을 때 시민들이 여기 있다면 여기가 훨씬 컸겠죠. 자, 그런데 우리 시민들에게 근대가 들어오면서 어떤 사상이 등장하게 되냐면 계몽주의라는 사상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건 뭐냐? 현재 그 중세 때의 왕과 귀족이 모든 걸 가졌던 이거는 너무나 불합리한 구조다라는 걸 깨닫게 된 거죠. 우리 깨달아서 우리 다시 일어나서 우리의 권리를 찾아야 돼라는 사상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왕과 귀족이 왜 이걸 다 해야 되는데? 왜 독점하는데? 아니야. 우리 시민들은 모두 권리가 있어. 인간으로서 마땅히 존중받아야 돼. 라는 게 근대에 등장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어떤 운동이 일어나게 되느냐? 자, 왕과 귀족의 권력을 모두 타파하고 시민들이 주도할 수 있게 하자 해서 시민혁명이라는 운동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국에서 명예혁명, 미국의 독립혁명, 프랑스에서의 혁명 등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이 왕과 귀족이 독점하고 있었던 권력과 부를 나눠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민혁명의 영향으로 인간이 존엄성, 마땅히 인간으로서 존중받을 수 있는 존엄성과 자유, 평등을 확립하게 되는 거죠. 이때 이렇게 줄로 쫙 읽었지만 사실 엄청난 피를 흘리면서 운동들이 시민혁명이 일어났었어요. 자, 이러한 시민혁명의 영향으로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이 민주주의의 이념이 확립되게 됐는데 이러한 시민혁명의 의의는 무엇이냐? 자, 첫 번째, 헌법에 따라서 시민이 주권을 행사하게 됐다. 즉, 시민이 나라의 주인이 된 거죠. 그래서 근데 이러한 나라의 주인인 걸 뭘로 보장받느냐? 헌법으로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즉 옛날처럼 맘대로 왕 마음대로 시민들 막 때리고 처벌하고 구속하고 할 수 없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세금 맘대로 걷고 이런 거 안 된 거죠. 헌법에 따라서 만약에 그런 일을 벌이는 지도자가 나오면은 그 지도자는 탄핵되거나 없앨 수 있는 거죠. 벌할 수 있게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전부터 고질적인 문제였던 신분제가 철폐되죠. 인간은 태어나자마자 모두 평등하고 마땅히 존중받아야 돼. 그렇기 때문에 노예, 뭐 그런 게 어딨어? 아니야. 신분제가 철폐가 됩니다. 그러면서 자유와 평등의 이념이 확산되면서 존엄성, 자유, 평등이라는 민주주의 이념이 확고화돼가는 과정이 바로 시민혁명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시민혁명에도요, 한계가 있었어요. 어떤 한계가 있었느냐? 바로 여성, 노동자, 농민 등에게는 선거권이 부여되지 않았다. 이 말은 뭐냐? 자, 시민혁명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는데 이 정치 참여의 길은 바로 뭐냐면 선거권을 주는 거야. 자, 선거권을 통해서 그러면 정치 참여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내가 나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대표자를 뽑을 수 있는 권한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이 선거권을 주는 걸로 을 통해서 시민들이 정치 참여를 할 수 있는 건데 시민혁명의 한계, 근대 시민혁명의 한계는 여성과 노동자, 농민에게는 선거권을 부여되지 않고 어떤 사람들한테만 부여됐느냐? 귀족들 아래에 있던 평민들 중에서도 여러 가지 일을 통해서 부를 쌓은 평민들에게만 선거권이 부여되게 된 거예요. 즉 가난한 노동자나 농민에게는 부여되지 않고 여성에게도 부여되지 않고 부를 가진 평민에게만 이 존엄성과 자유가 보장됐다는 거죠. 문제가 있었죠. 근데 민주정치도. 자, 그리고 나서 현대에 와서 어떻게 되느냐? 맞아요. 모든 사람이 선거권을 갖게 되는 건데요. 한번 볼게요. 자, 현대의 민주정치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의 민주정치는 근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성찰하고
반성했던 그 시대인데요. 자, 현대 민주정치는 근대 때 얻지 못했던 사람들, 여성, 노동자, 농민들이 여러 가지 운동을 통해서 민주주의, 선거권을 획득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노동자들의 차티스트 운동, 또 여성들의 참정권 운동을 통해 노동자와 여성, 농민들도 선거권을 획득하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궁극적으로 현대의 민주정치가 완성됐는데 그 완성된 그 선거제도를 우리 뭐라고 부르냐? 보통선거제도라고 해요. 같이 읽어볼게요. 일정한 나이 이상의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것, 즉 누구나 신분이나 재산 또는 직업에 따라서 차별하지 않고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이 선거를 보통선거제도라고 하고 이것을 우리는 민주정치의 완성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한번 우리 지금까지 모든 사람이 보통선거를 할 수 있게 선거권을 가지게 되는 그 과정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건 영국에서 선거권을 확대했던 그 내용인데요. 영국의 내용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영국에서 1832년에 산업자본가에게 아까 뭐랬죠? 부를 쌓은 평민에게만 처음에 시민혁명을 통해서 얻게 됐다고 했죠. 선거권이 주어졌다고 했죠. 그게 이 내용이죠. 부유한 평민, 부유한 산업자본가들에게 선거권을 부여했습니다. 근데 이때 근대의 문제는 뭐라 그랬어요? 노동자, 농민, 여성은 부여받지 못했다고 했죠. 자, 그래서 30년이 지난 후에 67년에 도시의 소시민과 노동자에게 선거권을 부여했다. 여기서 말 수 있는 것, 농촌은 무시당했죠. 이때 힘이 없으니까. 그러다가 또 20년이 지나서 농촌의 광산의 노동자에게 선거권이 부여되고 드디어 1918년도에 21세 이상의 남성, 그 다음에 30세 이상의 여성, 드디어 여성에게 선거권을 줬는데 이때도 차별이 있죠. 남자는 21세 이상이면서 여자는 30살 이상이라는 차이. 자, 그리고 드디어 1928년에 21세 이상의 모든 성인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어떤 제도가 실시되었다? 보통선거 제도가 실시된 게 된 거죠. 그럼 여러분, 1832년에 왕과 귀족이 아닌 일반 시민에게 선거권이 주어지고 나서부터 100년이 흘러서 모든 사람에게 된 거야. 자, 그러면은 굉장히 이 선거권이 우리는 지금 당연히 나이만 먹으면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이걸 갖기까지 굉장히 어려웠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여기까지 우리가 민주정치의 발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번에는 민주정치의 기본 원리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주정치의 기본 원리는 4가지입니다. 첫 번째,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다 라는 국민 주권의 원리. 그래서 국가 최고의 권력인 주권이 나라를 움직일 수 있는 권리인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라는 원리, 국민 주권의 원리. 우리 한번 같이 교과서 지문 읽어볼게요. 교과서 여러분 172쪽입니다. 172쪽 확인하면 되세요. 그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첫 번째, 국민 주권의 원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권이란 국가의 의사를 결정하는 최고의 권력이다. 이러한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것이 국민 주권의 원리이다. 주권이 국민에게 있으므로 국가가 정치 권력을 형성하거나 행사할 때는 반드시 국민의 동의와 지지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에서도 나와 있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공화국이란 것은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나라를 말한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해서 우리나라는 국민주권의 원리를 헌법에 기재해놓고 있다는 거죠. 자, 두 번째 민주정치의 기본 원리 보겠습니다. 자, 민주정치의 기본 원리 두 번째, 국민자치의 원리입니다. 자, 국민자치의 원리 한번 볼게요. 국민 스스로 국가를 다스려야 한다는 원리. 자, 국민이 나라 일을 결정해야 된다는 거. 국민 주권은 나라의 주인은 국가다라는 거라면 국민 자체 원리는 국민이 스스로 국가의 정치를 결정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방법은 아까도 이전에 설명했듯이 직접 민주주의와 민주정치와 간접 민주정치가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직접은 모든 나라의 일을 결정할 때마다 모든 국민이 투표로 결정하는 걸 직접. 간접은
대표자를 뽑아서 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는 국민 자치 원리를 실행하고 있는데요. 한번 또 지문 읽어볼게요. 교과서 172쪽의 지문 읽어봅시다. 자, 국민 자치의 원리, 국민 스스로 국가를 다스려야 한다는 것이 국민 자치의 원리이다. 국민 자치의 원리를 실현하는 방법은 고대 아테네와 같은 직접 민주 정치와 자신을 대신할 대표자를 선출하여 나라를 다스리게 하는 간접 민주 정치가 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는 영토가 넓고 인구가 많아서 간접 민주 정치를 채택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국회의원을 뽑죠. 자, 이 다음 민주정치의 기본 원리 보겠습니다. 그 다음은 3번이죠. 입헌주의의 원리 보겠습니다. 국민이 주권이고 국민이 정치 권력을 행사하는, 결정하는 것은 헌법에 따라서 결정되었다. 즉, 헌법에 따라 국가 기관을 구성하고 권력을 행사하는 원리. 즉, 헌법을 어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거 관련 지문도 읽어볼게요. 교과서 172쪽 입헌주의의 원리. 자, 헌법은 국가의 최고법으로 국민의 권리 보장과 국가 운영의 기본 원리를 담고 있다. 입헌주의의 원리는 헌법에 따라서 국가 기관을 구성하고 권력을 행사하는 것을 뜻한다. 입헌주의의 원리를 통해 국가 권력의 남용을 막을 수 있으며, 국가 권력이 자기들 맘대로 대표자를 뽑았는데 대표자가 맘대로 할 때 헌법에 의거해서 반대할 수 있다. 그 결과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인간의 존엄성, 자유와 평등의 민주주의 이념을 실현할 수 있다. 그래서 국가 권력이 남용돼서 탄핵됐던 대통령이, 헌법에 의해서 탄핵됐던 대통령이 바로 박근혜 대통령인 거죠. 전 대통령. 자, 이런 것처럼 우리는 헌법에 의해서 국가를, 국민의 의견을 반할 때 헌법에 의해서 탄핵시킬 수 있다라는 거. 우리 국가의 민주정치는 헌법에 의해서 보장된다라는 거. 이게 입헌주의의 원리입니다. 자, 마지막 기본 원리 볼게요. 권력 분립의 원리입니다. 국가 권력을 독립된 기관이 나누어 맡도록 하여 견제와 균형을 이루게 하는 원리. 독립된 기관이. 즉, 나라 일을 한 기관에서 맡게 되면은 그 기관이 권력을 너무 많이 갖게 되는 거야. 그래서 그 권력을 나눠 갖게 한 게 권력 분립입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172쪽 마지막 권력 분립의 원리. 권력 분립의 원리란 국가 권력을 서로 독립된 기관이 나누어 맡도록 하여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는 것이다. 권력이 한 기관에 집중되면 권력이 남용되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대부분의 민주국가에서는 법을 제정하는 입법부, 법을 집행하는 행정부, 법을 적용하는 사법부, 로 국가 권력을 나누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이거 우리 뭐라고 부르죠? 상권 분립이라고 하죠? 대부분의 나라는 상권 분립을 하고 있어요. 왜? 권력을 너무 한 곳에 몰아주면 부정부패가 생기기 마련이니까, 독점되면 안 되니까. 권력 분립의 원리까지 해서 4가지의 우리 민주정치의 기본 원리를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수업 너무 길었죠?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우리는 다음 주 등교 수업 때 보도록 할게요. 배봐. 안녕.